제주도의 늦은 오후, 귤향이 옅게 스며든 부엌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손끝이 떨렸다. 3달 전 산에서 죽은 아들의 배낭 속에서 나온 그 열쇠, 아무 자물쇠에도 맞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계속 그 방을 가리켰. 며느리 방 앞에서 숨을 고르며 서 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도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열쇠를 조심스레 꽂았다. 딱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작게 났다. 이 열쇠 정말 여기에 맞았다. 문을 열자 먼지 낀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방 안은 어둡고 답답했다. 창문은 꼭 닫혀 있었고 커튼 틈새로 빛 한 줄기도 새지 않았다. 나는 마룻바닥을 조심히 밟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기이하게 고요한 공간. 귤농장에선 늘 들리던 새소리도 바람도 이 방에선 아무것도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벽 쪽 옷장 앞에서 멈췄다. 낡은 장롱에 낯선 자물쇠. 나는 다시 그 열쇠를 꺼냈다. 혹시나 했지만 딱 자물쇠가 풀렸다. 손에 식은땀이 났. 장롱문을 천천히 열자 먼지가 후루룩 흩날렸고 안쪽 깊숙한 곳에 상자 하나가 있었다. 검은 천으로 덮인 나무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의학서적 몇 권과 작은 약병이 들어 있었다. 약병 라벨에 적힌 글자 디곡신 심장병 치료제였다. 나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두툼한 공책 하나 검정색 표지에 한글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4년 3월. 나는 첫 장을 넘겼다. 오늘도 시어머니는 내가 뭘 준비하는지 모른다. 이제는 약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듯하다. 5월 산행까지만 버티면 된다. 나는 끝장으로 훅 넘겼다. 손이 덜덜 떨렸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등산으로 심장에 무리를 주면 약효가 극대화된다. 모든 건 실족사처럼 보일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귤밭 곧 내 것이다. 순간 무릎이 풀렸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다. 심장이 두근두근 요동쳤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며느리가 아들을 죽인 거다. 나는 일기장을 품에 안았다.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또각또각 며느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장롱문을 닫고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린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말을 잇지 못하고 심장만 요동쳤다. 그녀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다. 차가운 미소 나를 바라보며 말했. 뭔가 찾으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눈빛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제 알겠다. 이 집, 이 방이, 열쇠, 모든 게 진실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손 안에 꼭 쥔 일기장. 이건 증거였다. 단 하나뿐인 진실,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다. 당신이라면 이 일기장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설날 아침이었다. 귤나무 가지에 이슬이 맺히고 마당에는 정갈한 한복바람이 불었다. 나는 새벽부터 한과를 튀기고 갈비찜 냄비를 불 위에 올렸다. 귤청을 담그던 작은 유리병에서 달콤한 향이 퍼졌다. 우리 민수 그날따라 유난히 활기찼. 어머니 해 뜨기 전에 절 드릴게요. 민수는 웃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등 뒤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감추며 말했. 그래, 얼른 나가자. 아버지 제사도 잊지 말고. 밖엔 찬 공기가 감돌았지만 민수의 손은 따뜻했다. 기억난다. 그날 며느리 다영이도 빨간 저고리에 곱게 머리를 묶고 절을 올렸다. 허리를 굽히며 조용히 말했다. 새해엔 건강하시고 귤농장 더 번창하길 바랍니다.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다. 나는 그 아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 고마워.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그 말에 다영은 잠시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엔 뭐랄까 조금은 거리감이 있었다. 나는 그걸 그냥 낯가림이라 여겼다. 점심 무렵 마을 사람 몇 분이 떡국을 나눠 먹으러 왔다.
마당엔 웃음소리, 연기 귤껍질 향이 어지러이 섞였다. 민수는 손수 윷놀이판을 펼치고 동네 아이들과 놀았다. 아버지 유나 왔다. 한 아이가 외쳤고 민수가 박수치며 껄껄 웃었다. 그 웃음 정말 오랜만이었다. 도시 병원에서 일하며 지쳐있던 내 아들, 그 순간만큼은 다시 16살처럼 환했다. 나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봤다. 김서린 유리창 너머에서 아들의 옆모습이 반짝였다. 햇살에 반사된 그 웃음,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다영은 그 옆에서 말없이 귤을 까고 있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이 움직였고 아이들이 흘린 떡국 그릇을 조용히 닦았다. 나는 그 모습에 속으로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도 우리 집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그 생각이 지금 이렇게 뒤집힐 줄이야. 내 손엔 아직 그날 쓰던 한지 수건이 남아있다. 귤즙이 스며들어 살짝 얼룩진 그 첫날은 가끔 그걸 꺼내 만지작거린다. 그 안에 담긴 건 손맛이 아니라 추억과 배신이다. 그날 오후 민수는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어머니 올해는 이걸로 직접 귤청 팔아보세요. 도와드릴게요. 상자 안엔 스티커와 작은 병 뚜껑들,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레시피 노트 한 권. 나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다. 그래, 우리 아들은 그렇게 따뜻했지. 해가 지고 제주바람이 집 담장을 따라 스며들었다. 온종일 북적이던 마당이 조용해지자 귤향이 다시 은은하게 번졌다. 저녁밥을 마치고 민수가 조용히 내 곁에 앉았. 어머니, 오늘 고맙습니다.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미소 지었다. 그 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 망설였다. 사실 내년쯤이면 우리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나는 순간 찻잔을 놓칠 뻔했다. 그래, 그럼 정말 축복이지. 내 음성이 떨렸는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 다영이도 준비 중이에요. 그 아이 책임감 강해요. 믿어주세요. 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마을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렇게 조용한 밤이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다영이 내 앞을 막아섰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말투가 냉랭했다. 어머님 아까 아이 얘기는 민수가 먼저 꺼낸 거예요? 저는 아직 생각이 없어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직 젊으니 천천히 해도 괜찮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엔 뭔가 다친 느낌이 있었다. 마치 경계를 두는 듯한 벽 같은 표정. 그때도 느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어긋남. 나는 그날 밤 선물 상자를 하나 싸놨다. 작은 아기 저고리와 털실 모자, 이웃 할머니가 짜주신 거였다. 민수가 아이 소식 전하던 날 나는 그걸 상자에 곱게 담았. 귤나무 꽃무늬가 있는 보자기로 포장하고 상자 윗면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내년 봄 기쁜 소식 기다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기에게. 그 상자는 지금도 내 장롱 안에 그대로 있다. 열지 못한 선물, 주지도 못한 사랑, 그저 시간 속에 갇혀있는 희망일 뿐이다. 귤향이 가득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본 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었던 환상이었을까? 새벽비가 그치고 마당에 물자국이 얇게 남았다. 나는 대문을 열어 잔가지들을 치웠다. 부엌에서는 주전자가 천천히 끓었고 김이 유리창에 둥글게 맺혔다. 다영은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 단정한 셔츠에 얇은 가디건을 걸쳤다. 어머님 오전에 동네 분들이 오신다네요. 농장 계약 관련해서 간단히 묻고 간대요. 나는 질문을 삼키고 차를 내렸다. 작은 잔에 귤청을 한 숟갈 풀었다. 현관 앞에서 이웃 두 분이 서성였다.
정할머니와 젊은 부부였다. 정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직도 밤마다 비가 새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웃었다. 다영은 그들 앞에서 밝게 웃었다. 기록을 위해 잠깐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켰고 지도 화면을 확대했다. 여기는 기존 경계고 여기부터 도로폭이 바뀌었어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구조를 바꾸는 게 좋아요. 말 끝에 효율이라는 단어가 다시 가슴에 밝혔다. 바람이 처마를 스쳤다. 부엌으로 돌아오자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낯설었고 연결은 곧 끊겼다. 나는 손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차 두 주전자를 더 올렸다.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다. 다영이 서류를 펴고 나에게 자리를 권했다. 어머님은 편히 앉아 계세요. 숫자와 서류는 제가 다 정리할게요. 정할머니가 조심스레 말했다. 이 집은 어머님 손길이 많아서 늘 정갈했다고. 나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다영의 말이 그 위를 덮었다. 요즘은 손길보다 시스템이 중요해요. 사람 손은 실수하고 데이터는 정확하거든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내 손등에 굳은 살이 갑자기 쓸모없는 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귤차를 권하며 자리를 돌았다. 다영은 태블릿을 돌리며 동네 부부에게 설명을 이어갔다. 토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역은 햇볕이 약해요. 가지치기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창고는 노후라 위험해요. 가급적 새로운 창고로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그곳에는 민수의 작업 장갑이 아직 걸려 있었다. 정할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이 집은 온기가 있다면서 손맛이 담긴 귤청이 최고라고.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말이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 그러자 다영이 정중한 미소로 말했다. 전통은 소중하지만 판매하려면 인증이 필요해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어르신들이라는 말이 공기처럼 퍼졌다가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유리창이 희뿌옇게 변했다. 나는 쟁반을 안정시키려 손을 모았다. 그때 다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복도로 걸어나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 단어 몇 개가 들렸다. 경계 계약 일정 오늘 중. 나는 방문 쪽을 보았다. 그 방 문손잡이는 여전히 반짝였고 자물쇠는 잠겨 있었다. 철컥이라는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손님들이 돌아가자 집이 조용해졌다. 다영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며 열쇠를 꺼냈다. 나는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방 좀 환기시키면 안 되겠니? 그녀는 문간에서 멈췄다. 침착한 미소가 떠올랐다. 필요 없어요. 제 물건은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어머님은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부드럽게 흘렀지만 안쪽은 단단했다. 그녀는 자물쇠를 돌려 문을 닫았다. 철컥 소리가 다시 또렷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장부를 펼쳤다. 점심나절 이웃 두 사람이 귤 상자를 가지러 왔다. 다영이 먼저 현관으로 나갔다. 그녀는 포장을 빠르게 마쳤다. 그때 젊은 부부가 물었다. 여기 땅을 팔 계획이냐고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다영은 미소로 답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부부의 시선이 내게 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아직 열매를 키우는 중이라고 봄 가지치기가 남았다고 말했다. 다영의 미간이 아주 얇게 구겨졌다. 그러나 곧 밝은 표정으로 되돌렸다. 효율과 안전을 위해 결정이 필요하다고 곧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때 정할머니가 다시 마당으로 들어왔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다영이 마른 수건을 건네며 가볍게 말했다. 어머님이 혼자 관리하시기엔 너무 힘들어요. 다음 달 요양원 상담을 예약해 두었어요. 모두 어머님을 위한 선택이에요.
나는 손에서 귤상자 모서리를 놓칠 뻔했다. 아직 내 두 다리로 밭을 돌 수 있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게 올라갔다. 이웃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 쏠렸다.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떠난 뒤 현관이 고요해졌다. 바람이 문틈을 스쳤다. 나는 장독대 쪽으로 걸었다. 된장 냄새와 비냄새가 섞였다. 항아리 뚜껑을 살짝 들어올리자 숙성된 향이 깊게 올라왔다. 민수가 좋아하던 찌개 맛이 혀끝에 떠올랐다. 돌아서자 다영이 마당 끝에서 나를 불렀다.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다. 오늘 서명하면 내일 바로 정리 가능하다고 시기를 놓치면 손해라고 설명했다. 정리라는 단어가 다시 나를 베었다. 나는 종이를 받지 않고 물었다. 왜 이렇게 서두르니? 민수 기일이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고 조용히 말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짧게 웃었다. 감정이 섞이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그래서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동네분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녀는 서류를 접으며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이런 건 감정 섞이면 모두가 손해라고 강조했다. 이웃이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겨우 말했다. 이 집은 감정으로 지어 올렸다. 손해와 이익으로만 재지 않았다. 말끝이 떨렸지만 내 목소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다영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러나 금세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걸음질 쳤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다. 이웃이 작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나는 방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문은 낮에도 깊게 잠겨 있었다. 해가 기울며 마당 그림자가 길어졌다. 나는 장롱 속 상자를 떠올렸다. 약병 라벨의 글자와 일기장의 잉크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당장은 아무 말도 꺼내지 않기로 했다.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증거가 되리라고 심호흡을 하며 다짐했다. 밤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얇게 스며들었다. 부엌 불을 끄고 식탁의 잔을 정리했다. 문틈에서 철컥 소리가 다시 아주 작게 들렸다. 내 심장 소리와 겹쳐 들어왔다. 당신이라면 지금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말로 알릴까요? 증거를 더 모을까요? 아침이 흐리게 열렸다. 바닷바람이 담장을 스치고 마당에 흙이 축축했다. 나는 장독대의 뚜껑을 손바닥으로 눌러 확인했다. 된장 냄새가 은근하게 올라왔다. 부엌에서 전기주전자가 울렸다. 김이 가늘게 오르며 창문을 흐리게 만들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다영이 두고 간 서류 봉투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쳐다만 보고 손을 거두었다. 오늘은 읽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다영이 방문이 열렸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다가왔다. 어머님 오전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도장만 찍으면 끝나요. 나는 주전자를 내리고 잔을 2개 꺼냈다. 차나 한 잔하고 얘기하자고 말했다. 그녀는 잔을 잡지 않았다. 대신 서류 봉투를 열고 위임장을 꺼냈다. 어머님 서명과 지장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제가 다 처리할게요. 나는 위임장을 펼쳤다. 글자들이 가지런했지만 의미는 낯설었다. 용어들이 빠르게 눈을 지나갔다. 매매 인감 권한 대리 경계 조정.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지금 해야 하니? 아직 민수기일도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유지했다. 효율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거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펜은 들지 않았다. 서류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들이 여러 줄 붙어 있었다. 햇빛이 커튼 틈으로 얇게 들어왔다. 종이 가장자리가 빛에 반짝였다. 나는 장부에서 돋보기를 꺼내 작은 글씨를 따라갔다. 수수료 항목들이 빼곡했다.
관리대행 컨설팅료 서류 발급 대행인지 숫자들이 조용히 무게를 늘렸다. 귤밭 한 계절의 일당과 비슷한 액수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은 읽기만 하겠다. 서명은 내일 하자. 그녀의 미소가 아주 얇게 굳었다. 바쁘다고 일정을 맞춘 거라고 했다.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논의 자리를 따로 잡자고 했다. 그녀는 알겠다고 했지만 목소리 끝이 조금 차가웠다. 나는 위임장을 봉투에 넣어 장롱 서랍 깊숙이 밀어두었다. 철렁하는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지 않았다. 손바닥의 종이에 까슬한 감촉이 오래 남았다. 점심 무렵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경계 표시 말뚝들을 따라 밭둘레를 돌기로 했다. 비에 젖은 돌담이 고요하게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귤나무 잎에서 빗방울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인맥이 은색으로 반짝였다. 발밑의 흙에서 달큰한 냄새가 올랐다. 오래 키운 땅의 숨이었다. 첫 번째 말뚝은 창고 뒤편 그늘에 있었다. 말뚝 머리에 빨간 페인트가 묻어 있었다. 페인트는 아주 최근의 냄새를 풍겼다. 소립 같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누군가 다녀간 지 얼마 안 된 흔적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풀 사이에서 작은 비닐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닐에는 숫자와 날짜가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이번 주 화요일의 날짜였다. 나는 그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다. 두 번째 말뚝을 향해 걸었다. 언덕을 돌아서자 바다가 넓게 보였다. 바람이 세게 불어 모자를 잡아야 했다. 말뚝 옆 흙에는 얇은 발자국이 두 겹 겹쳐 있었다.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이 번갈아 찍힌 모양이었다. 그 방향은 밭입구와 도로를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동선을 점검한 듯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가 멈췄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바람이 말리는 소리만 귓속에서 울렸다. 세 번째 말뚝은 돌담 모서리 아래에 있었다. 그 옆에서 낯익은 글자가 보였다. 노란 리본에 얇게 적힌 이름이었다. 박진수. 리본에는 번호도 적혀 있었다. 숫자들이 흙먼지에 가려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고 번호를 저장했다. 박진수라는 이름은 이미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전 그녀와 함께 있던 그 남자였다. 측량 테이프를 들고 웃던 얼굴이었다. 나는 작은 돌 위에 앉아 번호를 눌렀다. 통화음이 한 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나는 끊지 않았다. 숨을 고르고 또 눌렀다.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구름이 빠르게 흘렀다. 나는 언덕을 내려와 밭 입구에 섰다. 도로 쪽에서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운전석의 남자가 여길 한번 바라보더니 그대로 속도를 올렸다. 트럭 뒤편에 짐칸 덮개가 흔들렸다. 새 리본 뭉치가 잠깐 보였다. 나는 차종과 번호판 앞자리를 마음속으로 반복해 외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머니 속 비닐이 바스락거렸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귀를 기울였다. 집안은 조용했다. 나는 신발을 벗고 곧장 작업대 앞에 앉았다. 장부와 메모지, 돋보기, 오래된 볼펜을 꺼냈다. 발견한 날짜와 위치 말뚝색 리본의 이름을 각각 적었다. 문득 창밖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낮은 톤으로 짧게 끊는 말투였다. 나는 창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마당 끝에서 다영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오늘 안에 서명 받아야 해요. 일정이 밀리면 손해가 큽니다. 그녀의 말끝이 단단하게 닫혔다. 통화는 짧게 끊겼다. 나는 창문을 닫고 숨을 골랐다. 의자 등받이의 등이 느슨하게 기댔다. 서랍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다. 그 안에 시장 사람들 번호가 적혀 있었다.
도면을 복사해주는 문방구 지적과 민원실 농기구 수리점. 나는 시장 문방구 번호를 눌렀다. 사장님이 받았다. 측량 리본과 페인트를 누가 납품하는지 물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박진수라는 이름을 말했다. 이번 주에 대량으로 가져갔다고 했다. 나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메모장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박진수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굵어졌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모르는 번호였다. 내용은 아주 짧은 한 줄이었다. 오늘 오후 서귀포 쪽 카페 가능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대답을 바로 보내지 않았다. 창밖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처마에서 물방울이 빠르게 떨어졌다. 나는 메모장 옆에 일기장을 올려두었다. 표지에 검은색이 빛을 먹었다. 손끝이 일기장 모서리를 따라갔다. 종이의 결이 얇게 살아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답장을 한 줄 보냈다. 오후 4시에 가겠다. 시계를 보니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다. 나는 장독대 쪽을 한 번 더 보았다.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는지 확인했다. 현관의 우산을 꺼내 물기를 털었다. 고무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거울 앞에서 외투의 단추를 채웠다. 어깨에 실밥을 손톱으로 잘랐다. 문을 잠그고 대문 앞으로 걸어나갔다. 골목을 따라 바람이 길게 불어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집창이 구름에 잠시 가려졌다. 바람 소리가 귓속에 조용히 맴돌았다. 서귀포 중심가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카페 한쪽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작업복의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 나는 천천히 걸어가 인사를 건넸다. 박진수 씨 맞으시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혹시 어머님은? 나는 귤청이 들어간 따뜻한 차를 시켰다. 박진수는 손에 들고 있던 텀블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실 이런 자리에 나오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정하게 웃었다. 그냥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싶다고. 그는 컵을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밭경계 조사요. 맞습니다. 요청은 다영씨 쪽에서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구조 확인 정도였어요. 측량까진 아니고. 근데 중간에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나는 노트를 꺼내며 물었다. 변경된 내용이란 건 어떤 건가요? 박진수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서류상으로 매매 가능성을 고려해서 도면을 미리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위임장은 아직 진행 전이라고 했지만 계약자 이름은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계약자라뇨? 누구 이름이요? 그는 종이컵을 눌러주며 말했다. 다영씨 단독이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나는 말없이 찻잔을 들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와 안경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위임장이 준비 중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기반으로만 도면을 구성해달라고 했고요. 이메일로 계약서 초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초안 혹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잠시 화면을 뒤지더니 메일 하나를 열어 나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사전 검토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서 이미지가 떠 있었다. 거기엔 매도자란에 아무도 없었고 매수자는 제3자로 처리되어 있었다. 특이사항 향후 소유권 이전은 위임장에 근거하여 진행. 작성일은 일주일 전이었다. 그는 덧붙였다. 이미 그 문서 다른 측에 전달된 걸로 알아요. 일단 조율이 되면 바로 계약하려는 듯 했습니다. 속도가 꽤 빨랐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작은 떨림을 느꼈다. 박진수는 조용히 마무리 지었다. 어머님, 저도 불법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단지 요청받은 걸 도면화했을 뿐이고 위임장 완성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다 비웠다. 귤청향이 진하게 목에 남았다. 잠시 후 그는 나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함 같은 건 주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를 남겼다. 사실 그날 밭에서 민수 씨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영 씨가 말하길 이제 다 정리할 때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나는 의자에 앉은 채 가만히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흐릿하게 떨어졌다. 박진수는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길로 사라졌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계약서 내용과 날짜, 계약자명, 위임장 언급 시점을 적었다. 박진수가 말한 단어 중 정리라는 표현이 특히 마음에 걸렸다. 그건 내가 어젯밤 들은 말과 똑같았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다영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진동이 2번 울리고 멈췄다. 카페 유리창에 내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다. 잔을 내려놓으며 손등에 남은 물기를 닦았다. 위임장이 이미 외부로 돌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뜻했다. 나는 일어나며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다시 귤밭을 바라보았다. 말뚝 하나하나가 선명히 떠올랐다. 박진수의 말 계약서 이름 없는 매도자. 이제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된다. 내 아들 이름으로 지켜온 이 땅이 종이 한 장으로 바뀌는 걸 두 눈으로 봐선 안 된다. 나는 대문 앞에 도착해 멈췄다. 철문 위로 햇빛이 퍼졌다. 그늘진 발코니 아래 다영이 서 있었다. 휴대폰을 든 채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님, 방금 전화드렸어요. 잠깐 얘기 좀 나눌까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그래, 이제 나도 할 얘기가 있구나. 집안은 고요했다. 바람도 발소리도 그날따라 아무 기척도 없었다. 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노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집문서 사본 민수의 진료기록 통장 인감이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다영이 방은 닫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친절한 얼굴로 식사를 준비했고 함께 앉아 웃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같은 음식을 나눌 수 없었다. 그녀가 주방에서 냄비를 열 때마다 나는 냄새를 먼저 맡았다. 약 냄새, 금속 냄새, 알 수 없는 미세한 차이들. 그날 밤 나는 공유기 뒷면에 작은 버튼을 눌렀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설정 페이지에서 다영의 기기를 모두 차단했다. 무슨 말이 오가든 이 집의 인터넷은 이제 내 것만으로 연결되길 바랐다. 다음으로 한 일은 카카오톡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동안 다영이 요청에 깔아둔 채팅 앱, 그녀의 친척일 관련 사람들과의 대화가 오고 갔지만 이제는 나에게 필요 없는 연결이었다.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껐다 켰다. 알림이 사라지고 배경화면만 남은 화면이 한결 조용해졌다. 식탁 위에 귤청병을 올려두고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민수가 아팠던 시기에 기록들이 떠올랐다. 그는 늘 약 먹기를 꺼려했다. 엄마, 이거 먹고 나면 더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 그 말이 또렷하게 귀에 맴돌았다. 나는 메모지에 적었다. 민수는 약 복용을 꺼려함. 약 효과에 대한 불신 표현이 있음. 오후 4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할머니 접니다. 민준이에요. 목소리는 환하게 밝았다. 서울에 사는 손자였다. 다영의 딸이 아니라 민수가 예전 결혼해서 낳은 아들. 그래, 민준아. 어떻게 전화했니? 친구 폰 빌렸어요.
제 폰은 엄마가 지금 안 된대요. 근데요, 할머니. 아빠 약 그거 진짜 좋은 거 맞았어요.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니? 아빠가요. 저번에 전화했을 때 그랬어요. 요즘 약 먹고 나면 가슴이 너무 두근대고 머리가 띵하대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원래 그런 거래요. 내 손이 떨렸다. 그랬구나. 아빠가 그렇게 말했구나. 그리고요, 아빠가 약을 몰래 숨긴 것 같았어요. 침대 밑에 약병이 굴러다니는 걸 봤는데 엄마가 그거 보고 아무 말 없이 가져갔어요. 그날 저녁 아빠가 등산 가자는 말만 했어요. 되게 이상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이 전화선을 따라 흘렀. 할머니, 응, 괜찮아. 민준아, 혹시 그 약병 받던 날짜 기억하니? 그거요. 등산 가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날 아빠가 저녁 안 먹고 누워 있었어요. 그래, 잘 기억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알겠어요. 다시 전화할게요. 끊기 전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전화가 끊기자 나는 메모장을 다시 꺼냈다. 새 페이지를 열고 굵은 글씨로 썼다. 약 복용 후 증상 악화. 민준 증언. 약병 숨김 확인.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같은 구절을 되뇌었다. 약효가 극대화되기 위해선 심장의 무리가 필요하다. 그 일기장의 문장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장롱에 일기장을 다시 넣었다. 서랍을 닫는 손이 아주 조심스러웠다. 이제부터는 증거를 잃지 않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다. 이른 아침 안개가 골목을 따라 흘렀다. 나는 검은 손가방을 들고 동사무소로 향했다. 다영에게는 읍내시장에 간다고만 전했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창밖 논밭은 습기로 눅눅했다. 마을회관 앞 정류장에서 내려 동사무소 뒷문으로 걸어갔다. 몇 년째 근무 중인 이석이가 창구에 앉아 있었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저 그런대로 오늘은 토지 관련 서류 좀 확인하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를 켰다. 직원을 불러주자 화면에 지도가 떴다. 귤밭과 집터 창고까지 분할된 모양이 그대로였다. 이쪽은 그대로 소유자 본인 명의인데요. 그런데 옆에 이 땅 옛날 민수씨 명의로 묶여있던 구역이요. 작년 하반기에 일시적 위임 기록이 한 번 있네요.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일시적 위임이라니 그건 무슨 말인가요? 그가 기록을 확대했다. 보시다시피 소유자 문의 위임에 의한 임시사용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다만 그건 정식 이전은 아니고 측량 및 관리 목적으로 입력된 거라네요. 나는 화면에 뜬 이름을 봤다. 위임 대상 김다영. 날짜 지난해 10월 12일. 위임 사유 토지 정비 협의. 나는 천천히 물었다. 그 위임장 사본 혹시 열람 가능할까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내부망을 통해 문서를 불러왔다. 모니터에는 인감 사본과 위임 내용이 담긴 한 장짜리 문서가 떴다. 나는 그 문서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내 이름이 있었고 아래에는 떨리는 손글씨처럼 보이는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 서명은 내 것이 아니었다. 획이 다르고 받침이 어색했다. 가장 확실한 건 나는 그날 병원 정기검진으로 제주시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혹시 이 서명 누가 제출했는지도 나오나요? 그는 곧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민원인 김다영. 접수일 2024년 10월 15일. 서류 제출 장소읍 동사무소 민원창구 2번. 내 손이 서서히 식었다. 그녀가 직접 와서 내 이름을 걸고 서류를 넣은 것이다. 그는 덧붙였다. 이건 형식상 위임이지만 이후 정식 이전을 전제로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본인께서 정정 요청이나 조사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A사 용지를 한 장 꺼내 간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 그는 프린트된 서류를 스테이플러로 묶어 건넸다.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나는 말했다. 이거 외부에 말하지 마세요. 아직은 제가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옅게 퍼지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꽉 붙든 채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안 앉은 자리에선 귤껍질 향이 은은하게 났다. 내 손바닥 안엔 지금 작년의 위조가 담긴 서류가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다영은 부엌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저희 어머님요 괜찮으세요? 그냥 귤청 만들어 보신다고 했어요. 나는 현관문에 기대어 그 말끝을 들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봉투를 꺼냈다. 위조된 위임장 로그 기록 정정 요청 양식. 나는 한 장씩 다시 펼쳐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마당의 감귤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잎 사이로 햇빛이 깜빡였고 내 안에서 오래된 분노가 천천히 응고되고 있었다. 회의는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문희는 방 구석에 앉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때 병찬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잠깐만 저희끼리 상의 좀 해도 될까요? 법률적인 부분은 젊은 세대끼리 논의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다영도 덧붙였다. 어머님 마루 쪽에서 귤청 한 잔 더 하시는 게 어떠세요? 곧 불러드릴게요. 그녀는 마치 배려하듯 웃었다. 하지만 문희는 그 미소 속에 담긴 선을 느꼈다. 그 선은 분명히 말했다. 여기부터는 당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 문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잔을 들어 마루로 향했다. 뒤에서는 서류 넘기는 소리와 젊은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마루 끝자락 창이 열려 있었다. 문밖 풍경은 고요했고 마당의 돌담에는 햇살이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귤청을 마셨다. 그때 안쪽 방에서 문득 다영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 나왔다. 도어락 옆에 놓인 휴대폰에서 스피커 모드로 연결된 통화 소리였다. 서류 다 준비됐고 인감은 어차피 예전 거 복사한 거라 문제 없어. 사람들이야 할머니 사인 다 비슷하게 보지. 문희의 손이 멈췄다. 귤청이 입안에서 씁쓸해졌다. 다영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응, 오늘 회의 끝나면 바로 넘길 거야. 모두 어머님도 동의했다고 알고 있고 내가 봐도 이제 마무리할 때야. 전화 너머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계약 서명은 언제쯤? 다영이 대답했다. 이번 주 금요일. 민수기일 지나고 조용히. 그분들도 날짜 맞췄어. 문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기일. 그 단어가 심장 한가운데를 찔렀다. 민수의 기일을 계약일로 맞췄다는 사실이 그녀를 뿌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눌러 전원을 껐다. 소리는 멈췄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귤청잔을 내려놓으며 문희는 오래된 느낌을 떠올렸다. 아들이 어릴 적 학교 발표회 날 늦게 도착한 민수가 무대에 혼자 서 있던 그 장면. 그날 그녀는 눈물로 자책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후회. 그리고 지금 또다시 지키지 못한 하나가 그녀를 삼켰다.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가 어우러졌다. 문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으로 향했다. 서랍을 열고 일기장과 위조 서류 사본 귤밭 도면과 위임장 정정 요청서까지 한 장씩 꺼내어 작은 가방에 정리했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머리카락을 단정히 넘기고 옷깃을 여몄다. 눈빛이 거울 속에서 조용히 반짝였다. 오늘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더는 이 집에서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집을 지켜낼 것이다. 방 안의 시계가
조용히 째깍거렸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문희는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회의실 안에서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 잔잔한 웃음소리, 그리고 다영의 또렷한 말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잔에 남은 귤청을 천천히 비우며 마당의 귤나무를 바라보았다. 잎사귀 끝에 맺힌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였다. 귤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봄 바람이 속옷깃을 살짝 스쳤다. 그때 문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낯선 소리가 흘러나왔다. 스피커 모드로 설정된 통화였. 응, 인감은 지난 거 스캔한 거라. 이번에도 문제는 없을 거야. 할머니 서명은 원래 삐뚤하니까 누가 봐도 진짜처럼 보일 거고. 문희의 손이 잔에서 멈췄다. 귤청의 단맛이 목을 막았다. 귓가에서 다시 다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응, 금요일이야. 민수기일 지나자마자 그날이 딱 좋아. 사람들 시선도 덜하고 계약 상대도 날짜 맞춰 준비 중이래. 그녀는 뚜렷하게 말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낼 거야. 어머님은 이미 동의한 걸로 처리돼 있어. 문희는 숨을 참았다. 그녀의 심장이 묵직하게 뛰기 시작했다. 기일. 민수의 기일. 그날을 계약일로 삼다니. 아들의 죽음을 거래의 시점으로 삼다니.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낮게 말했다. 혹시 문제 생기면. 다영은 잠시 조용했다가 말했다. 증거 없어. 설마 어머님이 직접 뭐 하시겠어. 그냥 슬슬 잊혀지게 하면 돼. 사람들은 관심 없어. 문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종료했다. 전원이 꺼지며 화면이 어두워졌다. 그 어둠 속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고개를 들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이마, 굳은 턱, 그리고 눈동자 속에 떠오른 한 줄기 떨림. 방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종손 장로의 목소리도, 사촌들의 동의하는 말투도, 다영의 침착한 설명도. 문희는 장롱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박스가 있었다. 유품과 일기장,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위조 위임장 사본이 들어있는 상자. 그녀는 상자를 꺼내 가방에 넣었다. 작은 손수건에 서명을 감쌌고 증거가 되는 사진과 기록을 한 장 한 장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은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다 사라진다. 문희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그 아래에 짧게 써내려갔다. 나는 지금부터 지키기로 했다. 문 밖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다영이 나왔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문희는 미소 지었다. 괜찮다. 난 여기 바람이 더 좋구나. 다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희는 마당으로 걸어갔다. 발밑에 흙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귤나무 줄기를 손으로 짚었다. 나무 껍질이 거칠었고 그 위로 햇빛이 얇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 엄마가 지금부터 싸울게. 그 순간 귓가에서 민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귤나무 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이 오래된 기억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품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줄기가 마당을 파고들었다. 문희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탁자 위에 놓인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일기장을 열었다. 몇 페이지를 넘기다 오래전 민수가 쓴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엄마 귤꽃 피는 날 같이 마당에 나가요. 봄바람 좋을 때 웃는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문희는 눈을 감았다. 기억 속에서 민수의 어린 목소리가 다시 살아났다.
그 아이가 병원에서 힘겹게 숨쉬며 했던 말. 약 먹기 싫다고 가슴이 조여든다고. 그 말을 믿지 못했던 지난날. 나는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왜 그 아이의 마지막 신호를 무심히 넘겼을까?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문득 마당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쿵 하고 울리는 무거운 소리. 문희는 벌떡 일어났다. 우산도 쓰지 않고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비에 젖은 땅이 발을 붙잡았다. 바지 끝이 흙탕물에 젖었고 한쪽 슬리퍼가 벗겨졌다. 귤나무 옆 오래된 외양간 벽 일부가 무너져 있었다. 벽돌이 반쯤 쏟아지고 그 틈에 빗물이 고였다. 문희는 그 앞에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한때 민수가 자전거를 세워두던 곳, 겨울이면 고양이가 숨어있던 구석. 이제는 무너져버린 자리. 그녀는 천천히 벽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차가운 감촉에 손끝이 얼어붙었다. 이 집도 이 땅도 이 관계도 하나씩 금이 가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다영은 능숙했고 서류는 정리돼 있었고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노쇠한 어른으로 보기 시작했다. 문희는 무너진 벽 앞에 주저앉았다. 비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손등으로 닦아내도 물은 계속 떨어졌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지금 나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 혼자 있다. 민수도 없고 남편도 없고 믿을 만한 친척도 없다. 귤밭은 비에 젖어 흔들리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불빛 하나 없이 고요했다. 그녀는 다시 벽돌을 들어 정리된 한쪽으로 옮겼다. 조심스럽게 흙이 튀지 않도록. 무너진 건 단지 외양간 한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더 깊은 금이 생겼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이 새벽 세상은 온통 젖어 있었다. 이른 아침 빗방울은 잦아들고 있었다. 지붕 처마에서 떨어지던 물소리도 가늘어졌다. 문희는 젖은 수건을 짜며 마당의 귤나무를 바라보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에는 붓기와 피로가 엉켜 있었다. 무너진 외양간 구석은 덮개를 씌운 채 그대로였다. 그때 대문 밖에서 벨이 울렸다. 문희는 우산을 들고 조심스럽게 나갔다. 문 앞에 작은 회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우편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놓고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A사 용지 한 장과 사진 2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휴대폰 녹음 목록을 찍은 화면이었다. 파일명 410, 다영, 계약통화 똠패쌈 시간 18분 32초. 녹음일 4월 10일 오후 2시 14분. 문희는 숨을 멈췄다. 그날은 바로 어제 자신이 마루에서 들었던 통화와 같은 시각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녹취 내용을 일부 전사한 문장이었다. 위임장은 예전 거 복사했어요. 어머님 서명은 비슷하니까 문제없어요. 기일 지나고 바로 계약이니까 그날 맞춰서 진행하면 돼요. 문희의 손이 종이를 꽉 쥐었다. 글자가 손등에 비칠 만큼, 그리고 아래에는 단 한 줄의 손글씨가 쓰여 있었다. 누군가는 어머님 편입니다. 증거는 더 모으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름도 없고 서명도 없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이 문희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빗방울이 완전히 먹고 있었다. 누군가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다시 뛰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 속 일기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보는 결정적인 순간에 쓰일 수 있었다. 주방에서 다영이 나왔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같이 가시죠. 정기검진 예약돼 있어요. 문희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준비하고 나갈게. 그녀는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밤새 사라졌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문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희는 다영 옆에 앉아 손에 쥔 번호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간호사한테 서류 좀 맡기고 올게요. 다영은 핸드백을 챙겨 접수처로 향했다. 문희는 그녀가 사라지는 걸 확인한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익숙한 듯 복도를 따라 걸어 의무기록실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억 속에 문구가 떠올랐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동. 그 입원 당시 자신이 잠시 들렀던 작은 문 하나가 있었다. 복도 끝 의료진 전용 구역 앞. 문희는 숨을 고르고 노크도 없이 문을 밀었다. 다행히 안쪽에는 사람이 없었다. 좁은 공간 안 철제 캐비닛이 여러 줄로 늘어서 있었다. 그녀는 벽면 표기를 따라 심장내과 구역을 찾았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서랍. 문희는 장갑을 끼고 민수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꺼냈다. 파일에는 각종 진료 기록과 처방전 검사 결과서가 정리돼 있었다. 그녀는 처방전을 훑었다. 눈에 익은 단어가 보였다. 디곡신 0.2 OMG 하루 1회. 투약기간 2023년 7월 3일 2023년 8월 30일. 문희의 손이 멈췄다. 그 약 그녀는 본 적이 있었다. 며칠 전 옷장에서 발견한 반쯤 비어있는 병. 다영의 일기장 옆에 있던 그것. 하지만 그때 들은 말은 달랐다. 다영은 분명 단순한 보조제라고 설명했었다. 효소를 돕는 약이라며 위험한 건 아니라고. 그녀는 처방전을 휴대폰으로 조용히 촬영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약에 대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주의 고령자 또는 심박 이상 환자에게 디곡신 과량 투여 시 심각한 부정맥 유발 가능. 문희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지금까지의 의심을 현실로 바꿔주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복도에는 여전히 사람이 없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 다영이 물컵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화장실이 좀 멀더구나. 괜찮아. 다녀왔어. 다영은 미소 지으며 컵을 건넸다. 문희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손에 쥔 휴대폰을 꼭 쥐었다. 이제 민수의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를 손에 넣었다. 단순한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병원 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민수야 엄마가 한 걸음 더 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병원 스피커에서는 다음 순번을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다영이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님 차례예요. 같이 들어가요. 문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병원 진료를 마친 후 다영은 주차장에서 차를 돌렸다. 어머님 바로 집에 갈까요? 아니 나는 근처 마트에 좀 들를게. 점심거리 좀 사야겠어. 다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근처에서 잠깐 기다릴게요. 문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다녀올게. 마트 쪽으로 걸어가는 척하다 문희는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다. 기억 속에 약국 민수가 입원 전 자주 들렀던 작은 약국이 있었다. 하얀 간판에 정성 약국이라는 글씨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종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나이든 약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문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디곡신이란 약 여기서도 취급하셨나요? 약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예전에는 심장 환자들께 자주 나갔죠.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조심해서 써야 하거든요.
문희는 핸드백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거기엔 민수의 처방전 사진이 인쇄돼 있었다. 이런 식으로 2개월 연속 처방이 가능한 약인가요? 0.2 OMG 하루 1회 식요. 약사는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건 좀 고용량입니다. 게다가 60일 연속이면 환자 상태가 꽤 심각했을 텐데요. 보통 이런 처방은 병원 입원 중 모니터링하면서 쓰죠. 문희는 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등산 같은 격한 운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이런 약을 쓸 수 있나요? 약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절대 안 됩니다. 디곡시는 심장 수축력을 높이긴 하지만 용량을 조금만 잘못 써도 부정맥 실신 심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어요. 문희는 숨을 삼켰다. 그 말들이 민수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증상들과 겹쳐졌다. 가슴이 답답하다던 말, 약 먹고 어지럽다던 말, 그리고 마지막 등산, 약사는 말을 이었다. 예전에도 그 약 관련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다른 약으로 대체합니다. 누가 처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신중했어야 했을 겁니다. 문희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녀는 약국을 나서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앱이 작동 중이었다. 들어올 때부터 켜두었던 그 녹음 파일은 방금 약사의 말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골목길을 돌아 다시 마트 앞에 도착했을 때 다영이 핸들에 팔을 얹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문희는 익숙한 미소로 다가갔다. 기다렸지. 미안하다. 조금 오래 걸렸네. 괜찮아요. 장도 다 보셨어요. 응, 필요한 건 다 샀어. 차 안에서 흐르던 음악이 귓가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문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이제 손에 쥔 건 의무기록 처방사진 약사의 증언. 아직 결정타는 아니지만 분명히 선을 긋는 증거였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하나씩 너를 위해 모으고 있어. 이제 곧 모두 드러날 거야. 늦은 오후 햇살이 낮게 기울었다. 문희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마을 외곽의 작은 주택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 집은 종손 장로 이전에 오랫동안 문씨 가문의 일들을 맡았던 노장로 박준태의 집이었다. 그는 이미 공식 직함은 내려놓았지만 문중내에서는 여전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문 앞에 다다르자 문희는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다.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저 문희예요. 민수 어머니.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오. 어서 들어오시오. 박 장로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탁자에는 찻잔과 익담한 신문이 놓여 있었다. 문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뭐요? 며칠 동안 제가 직접 모은 겁니다. 민수 그 아이 사고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박 장로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오? 그게 무슨? 문희는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마지막 증상 일기장, 약병 병원 기록과 약사 녹취,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 그녀는 한 장씩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건 병원 처방전이에요. 디곡신이라는 심장약인데 정상적인 경우엔 이렇게 고용량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건 약사의 증언을 녹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건 며느리가 부동산 계약 상대와 통화한 녹취 캡처입니다. 박 장로는 종이들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주름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몇 분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민수가. 참 착했지. 내가 장례 때 직접 나무관 짜던 게 기억나오. 문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도.
박 장로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건 더 이상 집안 내부 문제로 넘길 수 없소. 사람이 죽었고 의심이 이 정도라면 문중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할 일이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당 끝에서 오래된 나무함을 꺼내왔다. 그 안에는 문중회의용 도장과 기록지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다음 주 초 본가 종친들과 몇몇 어른들 불러서 사전 논의를 하겠소. 공식 회의는 그 후 바로 열지. 문희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장로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일은 아니오. 진실을 마주하는 건 어른들의 의무요. 그리고 난 그 아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아직 지키고 싶소. 해가 마당 끝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문희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시기 전에 하나만 묻겠소. 장로가 말했다. 진짜로 이 싸움 끝까지 갈 수 있겠소. 문희는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다. 갈 겁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 혼자 죽은 게 아니라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노 장로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좋소. 그럼 우리도 같이 갑시다. 집안 큰 방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가문의 족보와 고사진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오래된 나무상 위에 차와 과일이 놓여 있었다. 박준태 노장로가 중앙에 앉고 양옆으로 문중 어른들과 종친들이 자리했다. 병찬과 몇몇 사촌들도 한쪽에 앉아 있었다. 문희는 맨 뒤 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 쥔 봉투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다. 박 장로가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닙니다. 문씨 종가의 명예와 사망한 민수군의 이름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였다. 그는 종이에 적힌 요약문을 펼쳤다. 민수군의 사망 전 고용량 심장약 디곡신이 장기간 투여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유족 동의 없이 부동산 위임 서류가 제출되었고 해당 서류는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가 말을 멈추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그런데 그게 정말이면 경찰에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찬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너무 크잖아요. 우리 집안 사람인데 박 장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가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사실이라면 묵인한 집안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소. 한 중년 종친이 물었다. 그런데 이걸 왜 지금에서야 문제 삼습니까? 사망한 지 꽤 됐잖아요. 문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애야 그의 말 모두 그냥 피로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작은 단서들이 모였고 그게 진실을 향해 나를 끌고 왔습니다. 그녀는 봉투에서 처방전 사본 약병 사진 녹취 캡처 등을 꺼냈다. 박 장로가 대신 손에 들고 사람들에게 돌렸다. 젊은 종친 하나가 그 종이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게 정말이면 우린 너무 오래 외면한 겁니다. 문희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29살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조카였다. 그가 말을 이었다. 서명 위조 약물 조작 그리고 사망. 이건 개인 갈등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적어도 진위는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로가 마무리했다. 좋습니다. 다음 회의는 정식 종중회의로 소집하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기 전까지 이 문서들과 증거는 내가 보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희는 자리로 돌아가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이번엔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었다. 방 안에 울리는 차잔 소리조차 이제는 희미한 희망처럼 들렸다. 문중 회의가 열리는 날
집안 본가 마당에는 검정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족보에 이름이 실린 모든 성인 남성들과 몇몇 사촌 여성들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문희는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중앙방 앞에 앉았다. 회담을 주재한 이는 현 종손인 병찬이었다. 그 오른편에는 박준태 노장로가, 왼편에는 문중회계와 서기가 앉았다. 종손이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고문민수군 사망 관련 의혹과 그와 관련된 위임 서류 진위 문제입니다. 먼저 고인의 모친이신 문희 여사께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희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방 안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침착하게 가방을 열고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다. 먼저 이건 제 아들의 병원 기록입니다. 디곡신이라는 심장약이 사망 직전까지 고용량으로 처방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사와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이 약은 격한 운동과 병행하면 사망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건 위임장 사본입니다. 서명은 제 것이 아니며 해당 날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통화 녹취 일부입니다. 부동산 계약 상대와의 통화에서 서명은 복사했으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정말이면 큰일이네라고 중얼거렸고 몇몇은 조용히 눈을 피했다. 문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증거들이 모든 진실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제 아들이 왜 죽었는지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병찬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중 대표로서 선언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문민수 군 사망 경위와 재산 위임 관련 진위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는 박노 장로와 눈빛을 교환한 뒤 말했다. 문희 여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위임장의 법적 유효성을 보류하고 관련 당사자인 김다영 씨를 직접 회의에 초청하여 소명 기회를 주겠습니다. 문희는 숨을 삼켰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녀는 방 밖을 바라보았다. 마당 끝 검은 차량에서 다영이 내리고 있었다. 검은 바지 정장에 회색 재킷을 걸친 그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종손이 말했다. 김다영 씨 현재 문희 여사께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하여 당신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다영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어머님, 정말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전 그런 의도 없었습니다. 민수 오빠 아프다는 건 알고 있었고 약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겁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2장의 종이를 꺼냈다. 병원 진단서와 민수가 작성했다는 사전 동의서였다. 그건 오빠가 자기가 몸 약해지면 저한테 위임하겠다고 쓴 거예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모두가 저를 의심하겠지만 저 정말 오빠를 위해서였어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문희는 다영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서명 위조는? 다영은 눈을 감았다. 그건 서류가 급해서 오빠가 쓰던 메모 서명을.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종소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정리했다. 이제 모두 사실 확인과 추가 조사를 위한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한 건 이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간 오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집안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다영의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몇몇 친척은 고개를 돌린 채 서로를 힐끗 바라보았다. 병찬이 목소리를 낮췄다. 양쪽 주장의 온도차가 큽니다. 이 문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사촌은 속삭였다.
이거 너무 큰 싸움으로 가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여기서 그만두지. 다른 쪽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눈물까지 보였는데 어머니가 오버하신 거 아닐까. 그때 문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 앞에서 저는 단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서류의 서명 이게 제 글씨인지 아닌지만 밝혀주십시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문희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만약 그 서명이 진짜 제 것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박 노장로가 물었다. 진심이요. 문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입니다. 제 손으로 사인한 게 아니라면 그 진실만큼은 이 집이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손이 잠시 정적 속에서 고개를 돌려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 자리에서 법률 자문단에 연락하고 서류 감정 요청을 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중 서기가 휴대폰을 꺼내 이미 대기 중이던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 모드로 연결된 통화에서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서류 원본 스캔본과 의뢰인의 기존 서명 샘플을 함께 보내주시면 24시간 내에 1차 분석이 가능합니다. 박 노장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소. 문희 여사와 김다영 씨 양측 모두 서명 샘플을 제공해 주시오. 문희는 주저없이 펜을 들었다. 여러 장에 걸쳐 오래 써온 자신의 서명을 조용히 한 자 한 자 써내려갔다. 다영도 서류를 받아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다. 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미세한 떨림은 방 안의 몇몇 시선을 붙잡았다. 종소는 말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중 전체에 회람하겠습니다. 진실을 덮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긴장으로 굳어졌다. 다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저 억울합니다. 진심이에요. 오빠는 날 믿었어요. 문희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아이가 정말 그랬는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하나는 단단했고 하나는 흔들렸다. 박 노장로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감정 결과 확인 후 정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일어섰다. 누군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문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다영은 말없이 문을 나섰다. 그 뒷모습이 처음으로 작고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문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손에 남은 종이의 감촉은 이제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민수야,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끝까지 가고 있어. 창밖의 바람이 귤나무 사이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비도 눈도 오지 않았지만 문희의 마음은 쓸쓸했다.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조용했다.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귤밭에 나가도 일손 도와주겠다던 사촌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한때 웃으며 인사하던 종친들은 골목에서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바쁘다며 지나쳤다. 문희는 부엌에서 된장을 휘젓다. 문득 숟가락을 멈췄다. 창밖에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진짜 아니면 어쩔 거야. 그 집이 다 망신이지. 소리는 작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문희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볕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피부에 닿는 감촉이 서늘했다. 그녀는 귤나무 옆 벤치에 앉았다. 손에 든 일기장을 펼쳐 빈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혹시 내가 틀렸을까?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친 건 아닐까? 민수가 남긴 신호들이 정말 나를 향한 건 맞았을까? 그녀는 펜을 들고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희는 화들짝 놀라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보험 안내였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내려놓았다. 사람들이 멀어졌다. 심지어 병찬도 며칠째 안부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도마 위에 팔을 썰었다. 칼끝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층 더 외로웠다. 그 순간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다. 박노장로였다. 여보세요. 문 여사요. 예, 장로님. 별일 없으셨죠?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다 말했다. 혹시 감정 결과는 언제쯤? 아직 연락 없소. 내가 다시 재촉해보리다. 그리고 혹시 누가 무례하게 군 건 아닐까 걱정돼요. 문희는 말없이 웃었다. 괜찮습니다. 다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끝이 차가웠다. 그녀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귤나무 그림자가 천천히 발끝을 넘어가고 있었다. 마치 세상도 서서히 그녀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졌다. 부엌불도 마당불도 모두 꺼지고 문희는 헛간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작은 화로 옆에 서류들과 노트 사진들이 쌓여 있었다. 손등에 닿은 먼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 모든 것이 마치 여기서 끝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종이 뭉치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속에는 병원 진단서, 처방전 녹취록, 그리고 민수가 어릴 적 남긴 메모까지.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작은 라이터를 꺼냈다. 불꽃이 짧게 피어오르더니 작은 붉은 점으로 변했다. 문희는 손을 떨며 한 장을 불 위에 올렸다. 하지만 불길은 종이 끝만 그슬리고 쉽게 번지지 않았다. 그녀는 라이터를 끄고 서류를 다시 꺼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일기장을 펼쳤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썼던 페이지. 그 페이지 한가운데 익숙한 글씨체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엄마는 내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그 페이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조용히 떨어졌다. 귤나무 아래서 손잡고 걷던 아이, 죽기 전날 방 안에서 말없이 웃던 얼굴.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문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껴안았다. 그 따뜻함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엄마가 흔들렸어. 조금만 더 버틸게. 다시 조명을 켜고 서류들을 정리했다. 불에 닿은 종이 한 장은 가장자리만 타 있었고 내용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그 어떤 의심도 다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밖에서는 봄밤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귤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고 어딘가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울었다. 문희는 조용히 헛간문을 닫고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마당 끝을 스치고 있었다. 귤나무 잎사귀마다 물방울이 맺혀 은빛으로 반짝였다. 문희는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 한 잔을 따랐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법률자문사무소였다. 여보세요. 문희 여사님 되시죠? 예, 맞습니다. 조용한 침묵 끝에 상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서류상의 서명은 문 여사님의 기존 필적과 명백히 불일치합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잠시 멎은 듯 손에 들린 컵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그건 위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문가 2명이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문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리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다. 진짜였다. 그 모든 의심과 기억이 이제는 누군가의 판단으로 공식화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차가운 정리가 먼저 찾아왔다. 이제는 울 수도 흔들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옛날 노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수년 전 마을에서 열렸던 노인권익 포럼 광고가 스크랩돼 있었다. 대한노인복지협회 법률상담센터 운영, 가정 내 갈등 재산권 침해 사례 지원. 그녀는 날짜와 주소를 확인한 후 마당에 나가 신발을 신었다. 봄볕이 발등을 따뜻하게 덮었다. 1시간 뒤 도심 변두리의 협회 사무실에 도착한 문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대 뒤편 회색, 머리에 여성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어떤 도움 드릴까요? 문희는 잠시 머무시다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이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누구한테도 믿음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요.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다. 몇 분 뒤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건 심각한 사안이에요. 게다가 감정 결과까지 받으셨다니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문희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누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해줬다. 상담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우선은 사건 개요를 정리하고 다음 주 중 협회 소속 변호사님과 1차 대면 상담을 잡아드릴게요. 문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종이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했다. 이번엔 진짜 자신의 손으로.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민수야, 이 싸움 이젠 법의 이름으로도 가보자. 협회 상담실은 아담하고 조용했다. 창가에는 분재 화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노인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문희는 회색 테이블 앞에 앉아 차분한 눈빛의 여성 변호사를 마주했다. 성함과 연세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문희고요. 올해 73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펼쳤다.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기록되고 보호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문희는 가방에서 정리해온 파일들을 꺼냈다. 이건 감정 결과입니다. 위임장 서명은 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건 며느리가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 정황입니다. 녹취록 일부도 복사해 왔어요. 변호사는 꼼꼼히 페이지를 넘기며 표정을 굳혀갔다. 문 여사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형사고소 가능하십니다. 정말요네. 위조 사기 재산권 침해. 게다가 피해자는 고령자입니다. 법원에서도 중대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문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단어를 실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그 단어 저한텐 낯설어요. 늘 견디는 사람이었지 피해자는 아니었으니까요. 변호사는 따뜻하게 말했다. 견디는 것도 피해입니다. 특히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당한 일은 더 깊은 상처로 남아요. 문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속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자, 다음은 고소장 작성 단계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한 글자씩 타이핑을 시작했다. 피고인의 인적사항, 피해 발생 시점, 현재까지의 피해 내용 요약. 문희는 또렷이 대답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제 아들 민수는 심장병이 있었지만 등산을 자주 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며느리는 그걸 알면서도 약을 숨겼고 산행을 강요했어요.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제가 늦게 깨달은 게 평생 한이 될까봐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변호사는 마지막 칸을 입력하고 미소 지으며 화면을 돌려주었다. 이게 임시 초안이에요. 내용 수정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문희는 조용히 펜을 들었다. 맑은 잉크로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문희는 작게 웃었다. 이제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니까요. 바깥 복도에는 봄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문희는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고소장 초안과 상담 확인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가슴 속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문씨 본가는 며칠째 조용하지 않았다. 우체국장 이장마을 통장 부인까지 귤 농장에 한 번씩 들렀다. 진짜 고소하셨대요. 민수 어머니 오래 참으셨지. 그 집 사람 아예 도망가 버린 거 아냐?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문 안 마당을 정리하고 귤나무 가지를 다듬는 일상만 조용히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영, 검은 바지에 흰 블라우스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저 잠깐만 얘기 좀 해요. 문희는 낯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닙니다. 얘기하실 거라면 사람들 앞에서 하세요. 다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희는 전화를 걸었다. 박노장로 병창 가까운 종친 몇 명과 마을 어르신들에게 연락했다. 해가 기울기 전 집마당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누군가는 말을 아꼈고 누군가는 웅성거렸다. 다영은 그 가운데 작은 돌 위에 조심히 서 있었다. 문희는 그녀를 바라봤다. 이젠 숨을 것도 피할 곳도 없었다. 다영이 입을 열었다. 제가 어머님께 큰 잘못을 했어요. 아니라고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수 오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점점 제 손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숨죽이고 지켜봤다. 문희는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엔 분노도 연민도 이미 없었다. 박 노장로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법의 시간이요. 다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문희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마당 끝 귤나무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끝에서 낙엽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다. 누군가 물었다. 그냥 용서하실 건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사람들 사이엔 묵직한 침묵만 남았다. 그날 저녁 마을 단체방에는 이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흰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조용히 뒤돌아서 걷는 사진. 그 뒤에 무릎 꿇은 젊은 여자의 뒷모습. 아무 설명도 없었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다. 그 집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났는지를. 그날 밤 문희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아직 이웃 몇 명이 웅성거렸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거실에 불을 켜고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집 안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바람도 멈췄고 귤나무 그림자도 창밖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문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벽장 앞에 섰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낡은 등산, 가방 민수가 입던 회색, 재킷, 한쪽 주머니엔 작은 쪽지들이 담긴 노트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이불 위에 펼쳤다. 가장자리엔 커피 얼룩이 번져 있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의 손길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겼다. 다영이랑 말이 안 통한다. 엄마는 그걸 모를 거다. 약 먹으면 가슴이 뛴다. 산에 가기 무섭다. 어쩌면 엄마만 알 거다. 내가 정말 힘들다는 걸. 문희는 손을 입에 가져갔다. 눈물이 아니라 그저 깊은 숨이 나왔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작은 책상을 꺼냈다. 하얀 종이를 펴고 펜을 들었다. 한참을 아무것도 쓰지 못하다가 그녀는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다. 문희야, 너는 참 오래 참았구나.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누구도 아닌 자신이 자신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시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민수의 마지막 신호를 따라가줘서 고맙다. 글씨는 작았고 조금 흔들렸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있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다만 너무 늦게 알아버렸을 뿐. 이제 용서해도 된다. 민수를 그리고 너 자신을. 문희는 펜을 내려놓았다. 종이 위엔 눈물 자국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노트를 가방에 다시 넣고 불을 껐다. 달빛이 창틀을 스쳤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어깨는 펴져 있었다. 그날 밤 문희는 깊이 잠들었다. 아무 꿈도 꾸지 않은 채. 처음으로 평온하게 민수의 얼굴을 가슴 깊이 품은 채로. 봄비가 그친 다음 날 문희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몇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어머님. 대답은 있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버스 안좌석에 앉았을 때 뒤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TV 뉴스에 나왔대. 문 여사 고소했다지. 며느리 감옥 가는 거 아냐. 누군가는 맞장구 쳤고 누군가는 아무튼 조용히 살지 라며 혀를 찼다. 문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귤밭 너머 어디선가 작은 개가 짖고 있었다. 시장은 평소보다 북적거렸다. 노점 상인들이 김치를 담고 있었고 텃밭 채소를 파는 할머니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 문희가 물을 고르고 있을 때 맞은편 가게 주인이 다가왔다. 문 여사님, 그 용기 정말 대단하셔요.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혼자 그렇게 나서기 쉽지 않잖아요. 다들 속으로만 끙끙 앓지. 문희는 말없이 웃었다. 웃음은 짧고 조용했다. 하지만 시장 골목 끝에서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며느리가 진짜 그랬을까? 어른이 돼서 그런 싸움 끌어내는 거 보기 좋진 않지. 문희는 다시 바구니 손잡이를 조여주었다. 당당하게 걷고 싶었지만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구입한 야채를 가방에 담고 버스를 기다리던 그녀는 잠시 벤치에 앉았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저도 속으로는 많이 응원했어요. 문희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세상은 다 알게 돼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버스가 들어왔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 문희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시선은 여전히 느껴졌지만 그녀는 등을 펴고 버스 계단을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손에 든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민수의 이름이 적힌 고소장 등본이었다. 세상에 꺼낸 이름,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시장 옆 광장에는 마을 주민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말마다 열리는 작은 장터 회의였다. 텃밭 공유 순서, 농약 공동 구매귤 수확일 조율까지
문희는 끝자리에 앉아 말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근데 요즘 마을 분위기 이상해진 거 다들 느끼시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가 말을 이었다. 내가 말은 안 하려 했는데 요즘 뉴스에도 나오는 그 집 이야기 말이에요. 속된 말로 가족 문제를 왜 이렇게 떠들어야 하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문희는 손에 쥔 수첩을 조금 더 꼭 잡았다. 그때였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허리 굽은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영수 선생님이었다. 은퇴한 중학교 교사 민수가 중1 때 담임을 맡았던 분. 그는 지팡이에 기대어 말했다. 내가 아는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어른들 말씀 잘 듣는 아이였어요. 모두 조용해졌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갔는지 속사정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이 나이에 그만한 용기로 나선 거면 그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아까 말을 꺼낸 여자가 작게 입을 다물었다. 김 선생님은 말을 이었다. 옳은 건 옳다고 해야지. 그게 어른이지. 광장은 한동안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어떤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그 용기 본받아야 한다고. 문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차올랐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시장에 다시 들렀다. 김 선생님이 사는 골목 앞에서 작은 귤 한 봉지를 남겼다. 이름도 쓰지 않고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따뜻하게 고맙다는 말 대신 귤 하나를 살며시 건넨 것이다. 겨울 첫눈이 귤나무 위에 살짝 내려앉던 날, 문희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대문 앞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함께 만드는 우리 김치. 무료 김장교실. 지나가던 이웃이 물었다. 이제 진짜 다 끝난 거예요. 문희는 빗자루를 멈추고 작게 웃었다. 끝났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몇 달 전 검찰 조사는 마무리되었다. 다영은 정식 재판을 피하는 대신 공식 사과문을 작성했고 위조된 서류는 모두 폐기됐다. 문희는 금전적 보상도 형벌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민수 이름 앞에 붙은 거짓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법원 기록에서 민수의 이름은 다시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그 후로 다영은 조용히 도시로 이사했고 소문도 점점 사라졌다. 귤밭은 다시 평온해졌고 귤꽃 향기가 바람 따라 흘렀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문희는 마을 부녀회와 함께 김장 교실을 준비했다. 비법은 없어요. 다만 시간을 들이면 김치도 사람 마음도 조금씩 익어가죠. 처음엔 5명, 그 다음엔 10명. 함께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고 고춧가루를 풀었다. 어느 날 가장 조용하던 아주머니가 불쑥 물었다. 그때 진짜 힘들지 않으셨어요? 문희는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섭고 외로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민수가 잊히는 거였어요. 주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저는 말을 꺼냈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과 김치를 담고 있네요. 사람들이 작게 웃었다. 마치 그 웃음 안에 작은 해원이 담긴 듯했다. 12월의 어느 아침 햇살이 따뜻하던 날, 문희는 마당에 새로 마련한 항아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어린 여자아이가 마당을 지나가다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문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이 항아리 옮기려면 2손 써야 해. 아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옮겼다. 작은 손 작은 숨소리. 그 모습이 민수의 어릴 적과 닮아 있었다. 문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잘 지내지, 민수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인사했다. 이제는 그 어떤 아픔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제는 민수의 이름을 미소 지으며 부를 수 있었다. 마당 끝에서 귤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아래 노란 김장통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리고 그 안엔 다정한 계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